안녕하세요. 매번 쑥스러워요. 오늘은 264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지난 시간에 좀 한 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사척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관철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척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청주의라는 것은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신청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사자 중에서 하나가 관공서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청과 촉탁은 의미가 같기 때문에,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같기 때문에 신청에 관한 등기법의 규정은 촉탁에도 준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용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에 관한 규정은 구태여 촉탁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거짓의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고, 이 당사자 신청도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은 좀 암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단독 신청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외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청과 촉탁이 될 때고, 그 중에서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공동 신청이 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법률에 예외 규정이 있을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개시되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신청, 촉탁, 명령, 직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경우, 그때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 경우,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그렇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행 판결서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즉 상속 등기 신청을 대표로 꼽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제공된 등기 신청 정보를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것을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옮겨 적힌 정보가 이제 공시가 이루어질 텐데, 신청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 등기부에 옮겨 적힌 정보도 정확하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신청 정보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등기 신청인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첨부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말씀드렸고, 이 형식적 심사의 기준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각하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각하사유는 29조에서 11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11가지에 해당이 될 때는 각하결정, 즉 등기신청의 거부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부사유, 각하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각하되지 않는다면, 그때 등기가 실행된 경우라고 한다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각하사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각하사유 제1호 위반, 뭡니까? 관할 위반. 이때는 공시기능이 없다 그랬죠. 하자가 크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도 하자가 크다고 평가했죠. 공시 기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때는 공시 기능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자가 적다라고 평가하고 하자가 작고 공시 기능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무효는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첨부정보 중에서 등기필 정보 공부하신 적 있죠?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는 제도였는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으로서 신청인에게 교보됐었죠.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을 했죠.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이제는 폐지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 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요? 나시죠? 네. 그러면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하죠. 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감증명, 등기 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등기 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 의무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정보,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도장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의 도장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이 첨부된다고 했습니다.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감증명 다시요.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동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단독 촉탁이 원칙이에요. 인감증명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있었는데 방문신청의 경우는 등기신청 정보가 종이 형태로 제출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감증명, 도장을 찍을 수 없죠.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는 없고 인감증명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공인인증서 정보가 인감증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은 모든 등기를 신청할 때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데 중요한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하진 않았고 두 가지를 한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했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의는 소유권의 등기 의무자 아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 등기 의무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이제 263쪽부터 나오는데 먼저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예전에는 방문 신청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절차를 외우셨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잘 안 나오니까. 먼저 등기가 신청이 됩니다.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신청 정보를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를 한 다음에 신청 정보를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우리 교재는 심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대법원 정식 용어는 조사예요. 혼용해서 씁니다. 이때 이 조사는 형식적 심사 이렇게 얘기했죠.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의 내용이 확인이 됐다면 등기부에 옮겨 적어야 되겠죠.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청 정보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을 해야 될 테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은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합 처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책에는 빠져있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됐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이를 교합 처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합 처리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영수증이 한 장 교부가 될 겁니다. 옛날에 등기필증 제도일 때는 등기필증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했고 또한 또 뭐도 수행했습니까? 그 영수증으로 받았던 등기관리자가 영수증으로 받았던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관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 등기필증이 등기소에 제출이 됐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분화가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뭐가 수행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서.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용도는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으로서 발급이 되는 것은 등기완료 통지예요.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등기완료 통지까지 이루어지면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263쪽을 보시면 여기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뭐겠습니까?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네,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글뱅이 2번 체크하시고요. 등기관이 등기 신청 정보를 접수한 경우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접수번호는 자동으로 부여한다. 왜 자동으로 부여하냐면 만약에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접수번호를 등기관이 임의로 부여할 수 있게 하면 이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위번호는 결국은 접수번호 갖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같은 구일 때는 순위번호 갖고 권리의 우여를 결정하고 서로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갖고 우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접수번호를 순위번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접수번호를 등기관이 멋대로 임의로 이것을 발급하도록 하게 되면 부여하게 하면 비리와 범죄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접수번호만큼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부여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이건 우리 판례의 태도인데요. 이거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보통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에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게 뒤에 요 밑에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뒤에서 다 설명이 이루어질 테니까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될 테고 그 다음에 264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적 심사라고 말씀드렸죠. 형식적 심사가 될 겁니다. 즉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실질적 심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형식적 심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치하, 각하가 나오는데 여기서 치하는 치자가 끌어당길 치자고 하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한 다음에 그 신청 정보를 다시 끌어당겨서 아래로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치하라는 개념이. 그런데 이 치하의 개념이 취소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철회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치하가 등기 신청의 치하가
취소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철회에 해당이 되느냐. 민법에서는 취소의 개념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공부하셨죠? 취소의 개념이 뭡니까? 공부를 했지만 네, 아직은 명확하게 안 떠오른다는 거죠. 취소의 개념은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자가 조금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권 행사를 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이를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일단 효력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철회의 개념은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철회예요. 취소는 민법상의 개념이고 철회는 행정법상의 개념인데요. 차이점은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효력을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취소,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철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청인에게 보다 유리한 것은 어느 것일까요? 취소. 네? 취소일까요? 철회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등기 신청의 취하를 취소로 보게 되면 등기관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일단 일은 했죠. 따라서 수수료 안 돌려줍니다. 또한 신청 정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등기관이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회로 보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수료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돌려줍니다. 신청 정보 확인이 됐겠습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돌려줍니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뭐겠습니까? 철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등기 신청의 취하는 철회로 보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을 보시면 철회라는 개념이 있죠. 철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이를 대리행위라고 얘기하죠. 대는 대신이란 뜻이고 리는 다스릴 리자를 쓰는데요. 다스릴 리자는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릴 치, 다스릴 리, 이는 법률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리행위는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없습니다.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특별수건이 필요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그렇다면 등기신청행위를 취하할 때도 특별수건 필요하겠습니까? 대리인이 취하할 때는 효력을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특별수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소나 철회가 이루어지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을, 아직 민법이 안 되셔갖고, 그러면 그냥 밑줄만 치죠. 264쪽에 맨 밑에 보시면 특별수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저는 실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여기가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밑줄만 치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 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라고 했느냐면 이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 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여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취하 방법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1번을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 동글뱅이 1번을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도 보시면 등기신청을 취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 시에 제공한 등기신청 정보 및 첨부정보 모두를 환부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신청정보, 첨부정보 다 돌려줍니다. 심지어는 수수료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소로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취소로 보게 되면 수수료는 일단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정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첨부 정보만 돌려주게 돼요. 뭐로 보게 되면? 취소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첨부 정보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지만 신청 정보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뭐로 보게 되면? 취소로 보게 되면. 다시요. 정리하죠. 치아로 보게 되면 몽땅 철회로 보게 되면 몽땅 돌려줍니다. 하지만 치아로 보게 되면 첨부 정보만 돌려주고 신청 정보와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전엔 종종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전자신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1번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3번을 보시면 수개의 부동산을 동일한 신청 정보에 의하여 일괄 신청한 등기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만에 관한 일부 취하 가능하겠습니까? 두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하나만을 취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자치 원칙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 등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상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치료만 취하할 수 있느냐? 치료 부분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적자치 원칙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느냐면 등기 절차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전부 취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각하가 나오는데 각하 이거 안 했나 보네요. 한 것 같은데. 했죠? 설명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각하 사유에서 거기 밑줄을 하나 쳐두죠. 밑줄. 첫째 줄 보시면 의에서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십니다. 각하 결정은 등기 신청의 거부 결정이죠. 따라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해 두실게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이때는 전자신청일지라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이루어진 것처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명백한 자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서면 신청과 즉 방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각하 사유가 나와 있는데 29조에서 제1호부터 11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2호예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명확하게 2호가 규정되어 있을까요?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명확해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맞습니까? 굉장히 불분명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규정은 판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법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판례가 많다면 논문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2호는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규정을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불확정 개념. 그렇죠. 불확정 규정. 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서 법관 멋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제왕적 규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민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몇 조인가요? 103조. 선량한 풍수석, 기타 사유질서. 판례 문제가 계속 출제되죠. 거기서 출제되는 것처럼 우리 등기법에서도 제2호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그 2호를 보시면 기억부터 쭉 나와 있죠. 기억부터 지읒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B, C도 나와 있고
요거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요걸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는 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민법 지식을 가지고 한 줄씩 한 줄씩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야지만 득점이 가능해요. 이게 암기 자체가 약이 많아서 내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민법 지식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하는 지식 갖고 가능하냐? 안 돼요. 그거 갖고 모자랍니다.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한 순환 돌리고 4월 달쯤에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동글뱅이 2번 앞에 별표를 치십니다. 전부 다 민법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3호부터 11호까지는 거의 출제가 안 돼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69쪽을 보시면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의 효력 이미 설명드렸죠.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어떻다고요?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가 크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당해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29조 3호부터 11호까지는 하자가 작다라고 평가했죠. 따라서 공시 기능은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해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해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 설명했습니까?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민법에서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법에서 출제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실행이 나와 있는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겠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인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집합건물 등기부는 나중에 외우실 겁니다. 나중에 프린트로 외우실 거예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나중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어디에도 기록되어야 될까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해야 될까요?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신청정보. 왜요? 신청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것이 등기를 실행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될 내용은 신청정보에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내용은 신청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부의 필요적 기록사항 무슨 뜻이겠습니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의 임의적 기록사항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우리 책에는 뒤에 나와요. 임의적 기록사항.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임의적 기록사항.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전철안에서 1시간 반 동안 이것만 외웠는데 이 임자가 맡길 임자입니다. 의는 뜻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기록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기록사항들 이를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전에 임의 신청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임의 그렇죠. 임의 규정 설명하면서 임의 신청 설명하고 이거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이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어제 외웠는데 하루 종일. 이미 필요적 기록사항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요구되는 기록사항들. 이를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 요구되는 사항을 필요적 기록사항.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을 임의적 기록사항일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신청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필요적 정보내용이라고 부릅니다. 필요적 정보내용.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은 신청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겠죠. 맞습니까? 이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임의적 정보내용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임의적 정보내용. 똑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이 임의적 정보내용, 임의적 기록상 요게
이것도 출제가 되고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다 출제가 됐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저당권 한번 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343쪽을 보십니다. 343쪽에 표 하나 나와 있습니까? 네, 이 표가 출제가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별표 하나 쳐주십니다. 물론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은 거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민법의 내용이에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들, 필요적 정보사항,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민법의 내용인데 민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건 따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정보 내용이 있는데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의적 기록사항,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의적 정보 내용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사항들이란 뜻입니다.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임의적 기록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당사자 간에, 갑과 을 간에 기록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특약을 맺었다면, 약정을 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가 기록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합의를 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기록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또는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이런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부에 다 기록해야 된다면 공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사자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부에 다 기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따라서 그 유형을 한정해 놔야 됩니다. 그 유형을 한정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 규정이 있고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면 본래의 내용과 본래의 내용에 이게 덧붙여야 되겠죠. 본래의 등기 내용과 이것이 덧붙여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동일성이 표현돼야 되는데 동일성 표현할 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 따라서 이 약정 등기, 특약 등기는 전부 다 부기 등기예요. 좀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 특약, 합의,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약정 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의적 정보 내용이 될 테고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등기부에 기록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내용과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약정 등기입니다.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기간의 의미가 있다면. 그러면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민법 총칙에서 시기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네. 그러면 들어만 드세요. 시기, 종기 이런 것들은 기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시기가 뭔지 종기가 뭔지는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또한 변제기 이거 기간의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느 시점까지 변제해야 될지 정해져 있겠죠. 이건 기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이런 거 기간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상권 존속기간, 전세권 존속기간, 임차권 존속기간 이런 거 기간의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정보사항입니다.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정보사항이에요.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지료. 민법에서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지료는 별게 아니라 토지, 뭘까요? 요금. 토지의 사용요금이 지료예요. 토지의 사용요금. 그래서 이 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칙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또 보증금, 이자 이런 것들은 돈의 의미가 있죠. 이건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런데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이 몇 가지 암기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이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여기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세권 할 때 요 세는 돈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국회의원들이 쓸데없이 받아가는 거 뭡니까? 세비. 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줬으면 좋겠는데 네. 담배값 올리고 그거 올렸죠. 네. 저는 담배값만 생각하면 진짜 여간 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돈의 의미가 있어요. 임금 이게 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삭임자예요. 삭임자. 이거 맞나? 네. 삭임자. 그래서 이 임이 돈의 의미가 있어요. 임대차는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돈 주고 빌릴 수 있는 권리. 요거는요, 전적으로 세 들어 살 수 있는 권리. 세 들어 산다는 얘기는 돈 내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돈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에 있어서 이걸 보실 건데요. 환매대금. 이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가 설명하기 싫은 건 다 민법으로 떠넘기고 있죠. 네.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이게 환매대금인데요. 환매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채권에, 저당권 채권, 질권 등기에 있어서 채권에 이런 것들도 필요적 기록사항인데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여하간 저 정도는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343쪽을 보시면 임의적 기록상 거기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저걸 외우시는 게 이 표 외우시는 것보다 낫죠. 네,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통지가 나오는데요. 이 등기필 정보의 통지는 워낙 중요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암기량을.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추는 게 될 겁니다. 등기를 갖추기 위해서 이 갑은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갖춰달라고 요구하겠죠. 그게 뭡니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갖추는 공시방법, 그게 보존등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존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물론 각부가 되겠죠.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실행이 돼서 등기부의 등기가 완료가 되면 완료증명서 한 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고 했습니다. 등기완료증명서를 한자로 쓰면 등기 필증 이렇게 씁니다. 요 필자가 완료필자예요. 완료필자. 증은 증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완료 증서인 등기필증이 신청인에게 한 장 교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요? 영수증의 기능으로서 등기필증이 신청인에게 교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수증을 갑은 한 장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지하게 될 겁니다. 이 영수증인 등기필증은 한 번만 만들어진다 그랬죠?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요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갑은 취득한 소유권을 어떻게 합니까?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의무자라고 불렀습니다. 갑은 등기의무자가 될 겁니다.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하는 자,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이때 등기가 신청이 될 때 등기관은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 등기 의무자에게 상실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민법상 무권한죄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법상 부동산 사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이 등기의무자에게 상실되는 이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등기의무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뭡니까? 이 등기필증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우리 대법원에서 권리자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갑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상실되는 권리가 진짜 갑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확인이 됐다면 이제 무권한죄의 처분행위, 부동산 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등기관이 볼 때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영수증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영수증 하나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하나 만듭니다. 영수증을 만들어서 등기 신청인에게 이 영수증을 교부해야 돼요. 새로 만든 것은 등기 권리자라는 신청인에게 교부가 될 테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것은 체크를 한 다음에 영수증으로 돌려줍니다. 영수증으로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1년 후에 요 을은 또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186조에 의해서.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병은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테고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의무자는 뭘 제출합니까? 등기필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등기가 완료가 되면 새로 등기필증을 만들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고 이건 체크를 한 다음에 영수증으로 환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필증이 수행한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영수증은 누구에게 교부할까요? 신청인에게. 그렇죠?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게 바로 영수증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요 기능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교부할까요? 다시요. 요 기능은 뭐가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가
기억나시죠? 등기완료 통지가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즉 이거는 이제 폐지가 됐다고 했죠. 등기필증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완료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써놨잖아요. 어려우세요? 신청인에게 등기완료 통지서가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뭐가 대신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가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이 기능은 누구에게 교부될까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권리자인 등기신청인에게. 그렇죠? 등기권리자에게 이 등기필 정보가 통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권리자가 통지받은 이 등기필 정보가 나중에 등기권리자가 등기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그 등기무자는 등기소에 이걸 제공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등기권리자는 두 가지를 다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등기완료 통지도 받아야 된다. 왜?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받아내야 되죠. 왜요? 등기권리자로서 받은 것을 등기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권리자는 두 가지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장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이렇게 한 장으로 보통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을 한 다음에 등기관이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교부합니까?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했죠. 그런데 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 등기 의무자가 다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있을 때만 이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있을 때만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원칙이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됩니다. 왜?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것이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죠. 하지만 등기 의무자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실 거고요. 그러면 여하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4가지 요건은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왜요? 등기 권리자로서 받은 이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즉 같은 사람일 때, 요 새로운 등기명의는 등기 권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등기 권리자에게 준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받은 것이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명의인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되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4가지 요건이에요.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신청인이 있을 것. 세 번째, 등기 명인이 새롭게 기록이 될 것. 네 번째, 같은 사람일 것. 요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이 등기필 정보가 등기 명인에게 작성되고 통지가 됩니다.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누누이 강조드렸죠. 요 빨간색 문구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됩니다. 누구에게? 등기 명인에게. 네 가지 요건이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신청인이 있을 것,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될 것, 그리고 같은 사람일 것. 네 가지 요건. 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표지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 아니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닙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 되겠죠? 없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됩니다. 직권 보존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까요? 직권 보존 등기.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하는 것이 직권 보존 등기예요. 이따가 보실 겁니다. 직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등기명인이 없을 때,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지 않을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딴 등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일 때만 이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일 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있을까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이때 신청인은 누굴까요?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굴까요? 등기 관리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등기 신청은 누가 할까요? 채권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굴까요? 채무자. 그렇죠.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강공서가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 강공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공서가 촉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 경락인 소유권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경락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경락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럼 그 경락인 명의의 등기는 누가 할까요? 경락인이 등기소에 신청할까요? 이건 경매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락인 명의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경매 절차를 완료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촉탁하게 되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네? 원칙은 작성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경락을 받은 자가 처분할 때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소에 확인시켜야 되겠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때 그런 건 나중에 하실 거예요. 일단은 요걸 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요걸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책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273쪽에 하나 더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 그랬죠? 작성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되지도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도 않으니까 통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보통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신청한 놈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놈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려주지 않는 한 모를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나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는 즉 다른 사람일 때는 알려줘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느냐면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가 되었다고 통지해 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저는 등기완료 통지를 2번 썼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도 등기완료 통지가 있고 여기도 등기완료 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는 2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다를 때 이 등기명인에게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등기완료 통지가 존재합니다. 2가지가 존재해요. 이거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73쪽, 4쪽을 보시고 5쪽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이라는 문구 나옵니까? 나오죠. 거기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쭉 나와 있죠. 뒷담하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 불가능하겠죠? 싫으시면 이거라도 외우십니다.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걸로 요거 갖고 해결이 될 테니까 요거 외울 자신 없으시면 요거라도 외우세요. 그러면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 넘겨보시면 279쪽을 보십니다. 보셨습니까? 거기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을 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 여기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싫으시면 이거라도 외우십니다.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어떻게든지 암기량을 줄여야 돼요. 암기량, 이게 절차법이라서 암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암기량을 줄여야 되니까 책에 있는 거 외우기 싫으시면 이거라도 외우십니다.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원저작자는 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이제 보존등기를 볼 겁니다. 보존등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면 민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법에 관한 내용이라서 조심스러운데 우리 학원은 매주 공시법, 보통 공시법 수업을 매주 하는 학원이 많지 않은데요. 우리 학원은 공시법 수업을 매주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